이 두 번째로는 처음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환경과 미래에 대해서 전체적인 윤곽이나 뭐 개념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재미없으셨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게 더 재미없을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졸전하시겠지만 너무 재미없는 거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습지하시면서 어떤 강의를 갖다 들으셨는지 제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습지하게 되면 습지에 대한 전반적인 걸 다 다루신 건가요? 아니면 그 생태 쪽하고 네. 그 기후 변화 쪽하고 네. 저서 생물 네. 그 이제 그 바다 그 변하는 그런 부분에 생태죠. 그다음에 그 생물 다양성 그 전체적인 거 희망가장 그 프로그램을 안 보내주셨네. 아니 제목만 있어가지고 제목만 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생태 그러면 생태를 단어 쓰면 생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생태적인 거? 생태는 우리가 기하고 문화까지 포함해서 네. 학습을 했어요. 문화생태까지 연결돼가지고 자연하고 문화생태까지 연결해서요. 문화생태까지도 이렇게 그렇지. 잠깐 하신 거야 아니면 깊이 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깊이도 깊이도 있었죠. 그러면은 여기도 다른 거 다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겠네. 네? 그래서 하셨을 수도 있고. 교수님이 지금 그 자료 있잖아요. 네. 저희들이 그걸 주시면 이제 한 번씩 읽어보고 또 한 번 읽어보고 복습을 하면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한 번 그래도 지나가시면서 읽어주시면은 네. 저희들이 그 공부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우수학생이라서 잘하시죠. 아 그래? 보통 그 학교에서 수업하게 되면은 남학생들은 잘 못하는데. 네, 평균에 맞춰야 돼요. 남학생들은 잘 못하고 여학생들이 대부분 수업도 열심히고 성적도 좋거든요. 여기도 우수해요 여자분들이. 아 그래? 저희들보다 우수해요. 한 단계 두 단계. 했는 것 자체가 생각이 안 나는 걸로 막 말씀을 하세요 지금.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저 같은 경우 하면은 자료를 먼저 받아서 네. 중복되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 김재구 팀장님한테 저한테 메일을 다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일단은 저 네. 자료 온 거를 그걸 네. 아직 안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강의 중복된 사항들은 네. 이번에는 이렇게 중복이 되니까 네. 이거는 좀 바꿔. 예, 네. 살짝 조금만 네. 해주시고 그냥 다른 쪽에 넘어간다. 심화로 해주세요. 그렇게 네.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 네. 거가 조금. 하여튼 일단 앞에 한 부분은 이렇게 중복되는 게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저희가 네. 생태도 생태적인 거 했으니까. 생태도 그 중복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하고. 네? 예. 지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고 그러진 않은데? 안 하죠. 아 그래? 그럼 다행이고. 이그 교수님의 영역을 제가 알기 때문에 중복 안 될 거예요. 그럼 다행이고. 그래서 생태계를 보게 되면 크게 봐서 물질하고 에너지로이지 자연적으로 봤을 땐 자연을 봤을 땐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보면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물질하고 에너지를 봐야 되거든요. 물질하고 에너지. 물질이랑 에너지. 다른 거는 자연적으로 봤을 때는 구분이 안 해도 될 거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보게 되면 인문사회학적으로 보면 아주 복잡한데 생태라 하면 여러 가지 팩터도 많고 근데 자연과학적으로 보게 되면 물질, 그다음에 에너지 이러한 보시면 될 거예요. 물질하고 에너지. 그래서 물질, 에너지 중심으로이지 생태를 보면 되는데 자연의 구동은 크게 보면은 물질, 에너지 또 에너지에서 질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물질은 뭐 원자, 분자, 화합물, 혼합물 등등 여러 가지 나눌 수 있죠. 요새는 원자, 분자 뭐 여러분들 옛날에 배우셨을 때 원자, 분자 다 들어보셨고 화합물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고 혼합물도 다 들어보셨을 테니까 알 텐데 요새는 저희뿐만 아니라 원자도 사실은 아니고 소립자라고 들어봤죠. 소립자 최근에 가장 기본이 되는 힉스 입자라는 거가 발견이 됐다고 증명이 됐다고 되죠. 그거 굉장한 거예요. 힉스 입자라는 거는.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저도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분명히 뭔가 더 처음에 이제 원자를 발견을 했을 때 또는 뭐 원자를 찾기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이 생각이 어떻게 하면은 금을 갖다 그냥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금이 비싸니까 금을 갖다 그러니까 돈 벌 생각인 거죠. 돈 벌. 금을 갖다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그리고 금을 그냥 만들려면은 금의 입자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는 뭐 어떻게 구성됐을까 뭐 이렇게 따지다 보니까 이 원자라는 걸 알게 됐고 원자를 갖다 그러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럼 원자라는 걸 자유롭게 만들 수 있으면은 그거를 알게 되면은 금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다 필요한 걸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계속 소립자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원자 이하로 내려가면서 그래서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전자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거기에 이제 소립자라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중간자라는 것도 이제 그래서 발견됐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힉스 입자라는 거 갖다 개발한 거는 발견하게 된 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걸로 이제 물체 공간 이동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공간 이동. 그러니까 상상하는 우주 뭐 과학 영화 이런 거 보게 되면 사람이 갑자기 있다가 저쪽으로 딱 가서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예? 빛으로. 예. 예? 그것도 빛보다도 더 빠른 속도가 지금 뭐 증명 안 됐지만 빛보다 더 빠른 속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증명은 됐나? 네, 그런 상황인데 빛의 속도로 일단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빛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가능하다는 게 이게 사람이 서 있는데 이거 갖다 순간적으로 분석이 다 끝나면은 이걸 다 입자화 시켜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저쪽에 쏘게 되면 저쪽에서 똑같이 다 조립되면서 생성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그거가 바이오나 또는 그 멘탈이라는 부분이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 기죠. 동양에서 얘기하는 기. 그 기라는 부분이 이제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런데 물질적으로만 보게 되면은 그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물질적으로. 그 새로운 그 힉스라는 입자 가지고 그것이 모든 입자를 다 만들 수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힉스라는 입자로 다 쪼갠 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다시 저쪽에 가서 그 인포메이션을 다 가진 상태로 똑같이만 조립이 되게 되면은 되는 거잖아요. 뭐 다를 게 없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또는 상상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한 세상이지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거기서 뭐 몇 가지가 부족한 점들이 아직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을 이제 가능하게 할 정도로 일단 굉장한 그 발견을 했는데 일단 그런 물질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는 일을 하고 있는 열을 전달하는 능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되고 있죠. 운동 에너지, 화학 에너지라든지 기계적 에너지, 위치 에너지 이런 모든 걸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가 이제 에너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힉스라는 입자를 갖다 이 물질로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거기에 에너지라는 부분이 첨가돼야 될 수 있죠. 이게 어떤 기가 될 수 있어요. 도형에서 얘기하는 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첨가돼야 될 수 있고 이거가 완성이 되게 되면 이제 그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너지에는 질을 갖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데 양질, 저질로 이제 나눠서 붙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양질은 뭐 아시다시피 전기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양질의 전이고 우라늄 같은 뭐 양질이라고 볼 수 없지만 상당히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문제가 많지만 사용하기 편리하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 있고 저질은 대기나 대래의 물과 같이 비주격 중에 분산되어 있는 이와 같은 에너지를 갖다 이제 저질의 에너지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물질 및 에너지에선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엔트로피 하면서 에너지 저희 법칙이란지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에너지에는 제1법칙이 있고 제2법칙이 있어요. 다 잊어보셨을 텐데 아마 고등학교 때 이과 공부하셨든지 뭐 그러셨으면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거 배우거든요. 제1법칙, 제2법칙. 요새는 안 배우는지 모르는데 옛날엔 다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이과에서는. 문과에서도 배우지 않나? 물리하면서 배우지 않나요? 문과에서도 또는 문과 물리 안 해? 물리. 어? 우리 때는 다 배웠어요. 요새는 선택이래요. 물리. 이과도 선택. 네, 이과도 선택이에요. 요새는 그래서 안 하는지 아는데 하는 학생도 있고 안 하는 학생도 있는데 옛날에는 다 했는데. 했어요. 네, 했어요. 네, 했는데. 이제 조금 깊이 들어갔지 이과는. 네, 그렇죠. 근데 하여튼 안 했으면 하여튼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 법칙이 에너지 법칙이 1, 2법칙이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라든지 뭐 통일적 이론이라든지 이런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이론들 있죠. 그것보다도 더 오래 유지될 법칙들에, 그러니까 만류 인력이라든지 뉴턴이 발견한 만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한 상대성 원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깨질 수가 있는 이론이지만 만류 인력이라든지 여하튼 에너지 제1법칙, 제2법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고전적인 이론인데 그만큼 더 오래갈 이론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법칙이라죠. 모든 에너지는 일정량이 있어요. 그 이상 변하지 않는다. 한 여기 100이 있었어요. 항상 어떤 형태는 바뀌더라도 100이라는 에너지를 항상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에너지 제1법칙이고 제2법칙은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변할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런 거에 관련된 법칙이 바로 제2법칙이에요. 여하튼 법칙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일단 생태계에서 봤을 때 생태학이란 그 생태계를 또는 생태를 이야기할 때 생태학이란 에콜로지라는 그런 그 개념 또는 그런 그 학문을 갖다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봤는데, 그 연구한 부분은 뭐냐면은 이제 생물과 그 환경 관계 모든 것을 갖다 다루는 것이 바로 생태학이에요. 생태학. 이 생태학에서는 생물과 이를 둘러싼 환경을 함께하는 연구하는 것이며, 환경 속에서 같은 종의 생물 간의 관계, 한 종과 다른 종의 관계, 그리고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연구하는 이것이 바로 생태학이 돼요. 이 생태학이 바로 생명체가 살고 있는 지구의 전체 시스템을 갖다가 바라보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생태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전체를, 지구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보실 수 있죠. 생물체고 개체군이 있고 등등 이와 같이 나눠져서 이제 지구를 또는 자연을 갖다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생태계란 분집 생태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고 있고, 생명체 부양 시스템의 주요 구성으로 대기권을 갖다가 보고 있고, 대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그래서 이제 나눠두고 있고요. 대기권이 있고, 또한 수권, 물 있는 암석권, 암권 그래서 땅 이런 부분, 지구에 해당되는 부분, 일단 생물권 이런 부분을 갖다 나눌 수 있고, 생태권은 이제 생태학은 바로 이제 고기, 물, 토양 이런 걸 전체 어울려져 있는 전체를 갖다 보는 것이라고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한 생명의 유지하는 근원은 태양 에너지, 물질의 형태적 순환이라든지 영양소 충력 이런 같은 것들이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근원이 되고, 거기에는 요소에는 무생물적 요소하고 생물적 요소가 있는데,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에는 무생물적인 거는 이제 물, 공기, 영양소, 태양 에너지, 또 생물적인 거는 식물, 동물, 미생물 이 같은 것들이 이제 구분을 해서 보고 있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고 있네. 다시 빨리 가고 4시 벌써 45분, 43분. 그래가지고 좀 빨리 나가고 저희 뭐 할 부분은 넘어가면서 빨리 나가서 제가 가난 생태산업단지까지 말씀을 드린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좀 빨리 나가서 앞부분을. 이제 생물의 무생물적 요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같은 것들이 있다고 이제 자료가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뭐 설명하더라도 그렇고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넘어가고요. 생태의 생물학적 구성 요소도 그렇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또 에너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눠져서 바라보고 그러니까 분석하고 있고, 또 생태계에서는 종의 역할도 중요해요. 어떤 종이 사는지, 그러니까 생태계 자체에서, 그러니까 종이라 하면 뭐 다인의 이제 설명했듯이 한 자연적으로 또는 상황에 맞게 자연적으로 변환하는 그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일반 종이란 여러 가지인데 이제 특수종들이 있어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고유종이라든지 외래종, 지표종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갖다 또한 나눠서 종의 역할을 갖다 구분을 해서 볼 수도 있고요. 생태계를. 종 간의 경쟁에 대해서도, 종 간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볼 수, 종 간 경쟁이라든지 포식, 기생, 상리공생, 편리공생 이런 것도 바로 다 생태계에서 다루는 부분들이에요. 또한 먹이사슬 부분도 마찬가지로 생태계에서 다루는 부분이고, 또한 1차 생산량이라든지
이 생산력 관련된 여러 가지도 에너지 흐름과 관련해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영양소의 순환이라든지 또 탄소의 순환 이와 같은 것들을 갖다 볼 수 있는데, 지금 영양소의 순환이라고 한 요 4개 부분, 탄소, 산소, 질소, 물, 이거가 상당히 중요한 순환계예요. 네? 순환계. 생태계에서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이 탄소, 산소, 질소, 물이 어떻게 순환되는지, 어떻게 이게 무기질로 볼 수 있는데, 이 무기질이 사실은 유기질이 되고, 그러니까 무생물에서 생물적으로 이제 바뀌는 그 개념이 되는 게 바로 이 4가지에 의해서 되는데, 하나 탄소, 일단 첫 번째로 영양소 순환 보게 되면 탄소의 순환을 보면은 CO2는 대륙권의 부피 단지 0.036%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 같은 정도 되는데, 이 CO2가 하나의 탄소의 순환계 중에 한 부분이 되고요.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고, 또 이제 화성 활동 및 연소라든지 광합성 호흡에 용해되는 이와 같은 관계에 의해서 실제로 탄소가 지구를 갖다가 지구 생태계 안에서 순환하고 있다. 순환하고 있어요. 그 순환되는 걸 보게 되면은 카본의 탄소의 순환되는 걸 보게 되면은 야같이 이제 공기 중에 있는 CO2는 바다에 또는 물 속에 확산되면서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CO2가 많이 존재해요. 그래서 바다의 물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가 굉장히 위험한 게, 바닷물이 올라가면 바다에서 올라오는 CO2가 굉장해요. 바다에서 올라올 수 있는 CO2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게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대기,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가 훨씬 더 이제 가속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CO2가 바닷속에 들어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칼슘 카보네이트라는 그 석회석 계통으로 이제 존재를 하면서, 같이 석회석 존재를 하면서 돌로 존재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된 것들이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녹아서 산성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녹아가지고 또한 다시 올라가면서 다른 걸로 올라갈 수 있고 CO2를 발생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식물에 의해서 바이오매스로 이제 바뀌게 되죠. CO2가 공기 중에 있는 CO2가 엽록소에 의해서 이제 밝혀가지고 셀룰로즈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나무가 되고, 광합성에 의해서 나무가 되고, 그러면서 잎사귀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영양분으로 바뀌게 되죠. 그 같은 작용하면서 CO2를 갖다가 잡아주게 되고, 그래서 이제 CO2가 많은데 또는 공기를 갖다가 좋게 하기 위해서 나무를 갖다가 집에다 많이 두는 게 CO2를 다 광합성에 의해서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두는 건데, 그 같은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즉 광합성이죠. 광합성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래서 이 전체가 시스템이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그 같은, 또는 이와 같이 나무로 된 것들은 또한 태우면 다시 CO2를 발생해서 날아가고 있으니까 이와 같은 순환 시스템을 갖다가 갖고 있는 게 바로 이제 탄소의 순환이에요. 그래서 보게 되면 바로 이 식물계가 있는데, 이 식물계는 또 한편 사람들이 또는 동물들이 먹으면서 다시 바꾸게 되죠. 바꿔서 이제 활동하는데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고, 그러면서 탄소가 이제 순환하면서 또한 한편은 사람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죽으면 다시 CO2로 이제 발생되고 탄소로 발생되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바로 이제 탄소의 순환이, 그래서 한 가지 기본 순환이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물질 순환에서 또 하나는 질소의 순환이 있어요. 아까 탄소 질소인데 질소의 순환이 있어요. 질소의 순환은 바로 질소가 땅 속에 많이 있고 공기 중에도 많이 있죠. 공기 중에 굉장히 많아요. 질소가 한 5분의 4, 그러니까 한 80%가 질소니까 공기 중에 80%가 질소라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공기 부피의 78% 차지한다고 그랬으니까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 질소도 순환 과정을 갖다 거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이트레이트라는 질소를 가지고 있는 한 이온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이거가 이제 탈질 반응에 의해서 질소라든지 낙서라든지 이런 형태로 돼서 이제 가스로 올라가게 되고, 다음에 이제 비가 오게 되면은 그것이 다시 그러니까 액체가 돼가지고 물에 녹아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또한 식물에서 소비하게 되고, 식물에서 소비하게 되면 이것을 갖다 아까 얘기했듯이 CO2가 들어있는 셀룰로즈나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 동물들이 먹듯이 여기에 나와 있는 질소가 들어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물이 먹으면서 유기 잔유물이 나오게 되고, 오르가닉 매터가 돼가지고 이제 이것을 갖다가
광학장에 의해서 암모니아가 되고 암모니아 가스라든지 암모니아가 돼서 그다음에 그것이 다시 나이트레이트 이런 식으로 이와 같은 물질로 NO2가 이산화질소지 이산화질소가 이걸 갖다 질산화하게 되는 나이트레이트라는 그 화학 물질이 되는데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전체적으로 질소도 순환하고 있어요. 이제 순환을 이렇게 순환을 하면서 전체 질소 좀 전에 말했던 탄소 순환하고 있고 질소도 순환하고 그래야지만 전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지. 그렇지 않으면 뭐 질소가 없어지고 그랬으면 지구상에 아까 78%라고 그랬는데 78%가 계속 유지가 안 되죠.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없어지게 되면 질소는 없어질 거고 줄어들게 될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는 뭐 모든 동물들이 거기에 적응을 하면서 막 잠깐 바뀌겠죠. 새로운 모습으로 적응하면 그렇지 않고 적응 못하면 이제 죽게 될 거고 멸종할 거고 그 같은 생태계가 돌아가고 있고요. 또한 영양소 순환으로 이제 인의 순환이 있고 물의 순환도 있고요. 이는 그냥 한 부분을 영양소로 이제 하는데 물은 이제 실질적으로 순환이 굉장히 중요한 순환을 하고 있어요. 이 물이 이렇게 순환하기 때문에 홍수도 나는 거고 가뭄도 있고 사막도 있고 생명체가 살 수도 있는 거고 못 사는 거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생명체 내에는 중요해요. 그래서 인간들이 이제 과연 실제 외계 이게 화성이나 이런데 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따지고 그럴 때 물의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굉장히 주의 깊게 관찰했잖아요. 그게 물의 흔적이 있으면은 그만큼 아까 얘기했던 CO2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땅속에 들어가서 땅의 그 어떤 화성의 그 토질이나 그런 것들 갖다가 이제 물이 있었다 없었다를 갖다가 판단하는 것도 갖다가 CO2가 그러니까 카보네이트 형태로 있는지 없는지도 판단하고 몇 가지 팩터들을 갖다가 보게 되면 물이 현재는 없더라도 과거에 있었다 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물이 있고 없고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데 물에 있으면 그만큼 생명체가 살 수 있었다는 얘기고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물의 증거를 갖다 땄는데 물은 실제로 이와 같이 다 아시다시피 뭐 비 오고 다시 바다에서 증발하고 또는 여러 가지 지하수로 되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순환 시스템을 갖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의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물의 순환되는 시스템을. 그래서 생태계는 그와 같은 네 가지 아까 얘기했던 탄소, 질소, 산소, 물. 산소에 대한 순환 시스템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세 개 아까 얘기한 탄소, 질소, 물에 다 산소가 같이 순환되고 있어요. 혹시 파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볼까요? 왜 순환되고 있는지. 산소는 여기 CO2로 산소로 들어있죠. CO2로. 카보네이트도 그렇고 질소도 NO3로 산소가 들어있죠. 그다음에 물에도 H2O 때문에 산소가 들어있죠. 그래서 산소도 같이 순환하고 있어요. 같이. 생태계는 그 같은 생태계는 특징은 이제 항종성 유지, 그러니까 항상 유지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상호 의존하고 서로 다른 거랑 관련이 있어서 서로 의존하고 있으면서 하고 있고 복잡한 그런 관계에 있고 또한 스스로 이제 적응을 잘하는 그런 적응성까지 갖고 있는 게 생태계의 특징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게 되면 생태계하고 생물 군집을 갖다 보면 생태계 전체에는 이와 같은 비생물적 요소를 갖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생물 군집에는 계층은 A, B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상호작용을 갖다 서로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비생물적하고 작용 반작용의 관계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생태계를 갖다가 모형화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변화하는 그 생태계로 여러 가지 발견에 따라서 개발에 의한 거라든지 대기오염에 따라든지 농약살포라든지 이런 거에서 생태계는 계속 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죠. 수생태계도 변화하고 있고 생물계도 농축되면서 바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생태계에서 전반적인 걸 마치고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계속 갈까요? 아니면 잠시 쉬었다 갈까요? 계속하죠. 계속해?
예, 그런 바탕을 해서 생태산업단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지속가능한 환경과 산업 그래야 생태산업단지의 기본 개념 앞에 부분은 그 생태계에서 이야기한 개념하고 같기 때문에 빨리빨리 넘어갈 거고요. 일단 이 생태산업단지라는 그러니까 생태계가 순환 시스템이죠. 큰 개념으로는 생태계라는 순환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산업단지를 순환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그러면 생태가 살아남듯이 살아갈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산업단지를 포함하고 있는 인간사회도 살아나는데 지속가능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생태산업단지를 구상을 하게 됐고요. 가장 큰 원인은 여기 있듯이 여러 가지 이제 산업 폐기물들 이것 때문에 산업 폐기물 이렇게 다양한 산업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 산업 폐기물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쓰레기로 계속 매립하고 뭐 해양 투기하고 태우고 그러면 될 것이냐. 그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자꾸 계속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방법을 갖다가 찾으려고 했던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와 같이 인더스트리얼 에콜로지 산업생태학이라든지 또는 생태산업단지 이런 개념을 갖다 도입하면 해결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개념을 갖다 도입하면서 산업단지를 갖다가 만드는 것 같다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봤던 것들이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 산업회 부분 이런 부분 다 중복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고 실제 생태산업단지를 갖다 이해하는 그 개념을 갖다 보게 되면은 기존의 산업단지에 비해서 이제 산업생태학이란 그 순환 시스템을 갖다 도입하면서 기본적으로 청정 생산이 되도록 설계 개발하면서 운영하는 단지를 갖다 생태산업단지라. 그런 청정 생산이란 뭐냐? 청정 생산은 가능한 오염물 발생을 갖다 줄이고 또 한편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소재만 사용을 하면서 생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청정 생산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을 갖다 보게 되면 이 습지에 살고 있는 것들이 자기한테 나쁜 또는 오염된 물질 뭐 이런 것들 먹게 되면은 습지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그런 거 먹게 되면은 죽죠. 죽게 되고 없어지게 되죠. 도태되고 멸종되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필요로 한 여러 가지를 이제 제조하는데 에너지를 얻고 필요한 것들을 얻는데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오염된 것들을 갖다 많이 발생한다든지 또는 오염된 물질 그런 거 갖다 사용을 하게 되면은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병에 걸리고 죽게 되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같은 제조업체라든지 그 같은 시설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청정생산이라는 것 같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청정생산. 그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생태산업단지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에요. 청정생산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 환경하게 되면 또는 환경산업 하게 되면은 이런 청정생산의 개념이 안 들어있어요. 환경 부분에서 환경산업하게 된 발생된 폐기물을 갖다가 처리하고 정화하고 그런 게 바로 이제 환경산업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조업이라는 여러 가지에서 발생된 나쁜 것들, 오염물질을 갖다가 이제 배출되잖아요. 배출되는 것 갖다 처리하는 게 환경산업이 되고, 일반 산업, 제조업에서는 이제 그런 걸 배출하는 게 제조업인데 대부분이. 그런 걸 가능한 배출 안 하고, 가능한 환경 친화적으로 제조 공정을 갖다가 운영을 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청정생산이에요. 그래서 크게 보면 환경산업 부문하고 청정생산 부문은 업스트림 위에 제조업 부분이고 딱 나눠서 이제 다운스트림 밑에 배출되는 부분을 갖다 환경산업 부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구분할 때 지금 산업 부분은 이 윗부분을 갖다가 주로 관장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산업부는. 그다음에 환경부는 이 밑에 부분을 주로 관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정부 기구도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런 청정생산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생태산업단지에는 생태계가 순환되는 시스템을 갖다가
순환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같은 순환되는 시스템을 갖다 반영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했어요. 네트워크. 산업부산물이나 폐기물이 뭐 제조업을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나오거든요. 나오게 되면 나오는 거 갖다가 그냥 다 버릴 게 아니라 또는 그냥 배출할 게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생산하면서 만약에 가구를 만든다고 합시다. 가구. 그럼 거기에서 가구들이 만들게 되면 거기서 자르는 폐목재들이 많이 나오죠. 그 폐목재를 갖다가 그냥 버리게 되면은 뭐 아무것도 쓸모없게 되지만 그것을 갖다가 다른 걸 만드는데 활용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정한되면 그걸 태우면은 에너지원으로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활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하는 부분이 됐어요. 즉 이와 같은 걸 하면서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이라든지 오염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저감 효과하고 오염물을 저감하고 생산을 향상시키면서 거기다 경제적 환경적인 성과를 갖다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생태산업단지로 하고 여기 보게 되면 기업과 지역사회, 정호원과 주민과의 융화되는 그런 사회를 갖다 산업단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내용만 보게 되면 산업단지는 그냥 기업을 위한 것만 아니라 생각되는데 그거가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랑 연결하고 또 정호원과 정호원에도 도움되지만 주민한테 융화되는 그 같은 걸 이룩하는 게 이제 생태산업단지. 그렇기 때문에 현대는 산업단지가 가난 들어서고 그러려면 이와 같은 개념을 갖다 자꾸만 도입을 하라고 정부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국가산업단지가 여러 개 있는데 전부 다 생태산업단지화로 만들기 위해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 그 센터들 갖다 만들고 그래서 우리 여기 반월시와도 반월시와 산업단지에서 가능한 생태산업단지로 될 수 있도록 여러 시스템들을 갖다 만들고 있거든요. 이때 보면 그런 성공 사례들을 갖다 이제 보여드릴 수가 있는데,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일단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이제 서로 도움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은 기업과 지역사회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또는 지금 습지를 갖다 많이 보고 계시니까 또는 습지에서 배우고 계시니까 습지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냥 환경적으로 그냥 놔두게 되면은 그냥 습지일 뿐이죠. 근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죠. 에? 그럼 뭐 습지만 되면은 사람들 가만히 놔둬야 된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기 위해서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거는 사람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관리하고 보존을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사람의 인간의 인위적으로 손을 대면은 자연이 자꾸 훼손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레 그 자연에 맡겨두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관리를 어떻게? 하냐? 네. 그건 뭐 좀 갖고 해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제 생각은 지금은 습지가 별로 우리한테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지 않고 자꾸만 이제 사람이 많아져서 파괴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한번 생각해요. 과거에는 습지라는 게 갯벌이잖아요. 갯벌이라는 이런 데 보면 거기서 우리가 많은 걸 얻었어요. 많은 거. 그걸 잘 관리하고 잘 유지를 하면서 했으면은 도움을 지금도 어민들은 사실은 거기에 갯벌에 어망을 놓고 그러면서 도움을 받고 있죠. 그런 게 잘 융화가 되고 근데 너무 이제 심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또한 습지 그 갯벌도 다 아시다시피 그 어망을 갖다 설치하기 위해서 배들이 빨리 다니니까 갯벌은 그러면 다 금방 망가지거든요. 망가지는데 빨리 다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얻을 거 얻고 줄 거 주면서 관리를 잘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갯벌에서부터 또 갯벌 가만 놔둘 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게 있도록 자연과 융화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질적 생산만 말씀하시는 게 정식 생산도 그렇죠. 힐링이라든지 네. 웰빙이라든지 이런 네. 정식 생산에 대해서 고민해서 이것은 지금 도시 안에 있는 자연 환경이거든요. 네. 도시 안에서 어떻게 그것을 생산할 것인가. 네. 이 문제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물질적 생산만 해도 안 되고 네. 이제 지났어요. 네. 지났으니까 앞으로 이 정치적 생산에 대해서
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생산하는데 네. 그것 아까 시스템 문제 네. 이런 부분의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봤을 때 예. 우리가 우리 시흥 백골 예. 다른 데는 모르겠어요. 시흥 예. 그렇죠. 정신적인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데서 주민들한테 이득이 된다는 것 같다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 그러면 갯골을 잘 유지 관리를 하겠죠. 예?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충분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키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얘기하는 기업과 지역사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기업에서 이제 생산하는 것들 갖다 물론 공급해 주는 것도 있지만 기업에서 이제 사용하는 에너지는 대부분이 낮에 사용을 해요. 에너지를. 많은 부분이 낮에 사용해요. 낮에 사용하고 밤에는 가동을 안 하니까 에너지가 남아 돌아가요. 남아 돌아가. 근데 주민들은 낮에는 일을 하셨고 밤에 이제 저녁 때 주로 이제 가정에서 집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저녁 때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사용하던 에너지를 갖다가 남아 돌아가는 거 갖다가 그거 갖다가 이제 지역 주민에 공급해주고 또 낮에는 다시 기업에서 활용하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면은 서로 주고받거든요. 실제로 생태산업단지가 잘 돼 있는 지역은 세계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렇게 잘 안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안산 같은 데도 지역개발공사인가 안산의 지역개발공사 그런 데서 에너지를 갖다 서로 네트워크하고 주민한테도 주는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시스템들이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야지만 주민들도 산업단지가 오염물만 배출하고 이제 쓰레기만 배출하고 이제 사람들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인식이 되고 도움이 되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실 산업단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는 주민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가 있어야지, 공장이 있어야지 일을 하죠. 공장이 없으면 뭐 그냥 다른 1차 산업밖에 안 될 수 있는 1차 생산활동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데 그런 걸 갖다 이제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를 갖다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생태산업단지고 그런 의미에서 정호봉과 주민의 융화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면은 서로 주고받는 게 이제 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잘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생태산업단지 이런 개념에서 이제 생태산업단지를 갖다 유지를 해야 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들이 있냐면은 이게 기존의 산업단지 시스템에 이거는 이제 생태산업단지 시스템인데 기본적으로 제로 이미션이란 폐기물이 발생되지 않는 시스템을 갖다가 생태산업단지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회적 이미지라든지 다른 것들은 좋죠. 제조하는 거는 과거보다 더 많이 만들 수 있고 폐기물을 갖다 그만큼 발생 안 하면서 그걸 다 제조하는 쪽으로 옮기게 되니까 제조하는 쪽으로 옮기게 되니까 훨씬 더 그 생산력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웨스트는 발생하지 않는 그 폐기물을 발생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다 갖는 것이 이제 생태산업단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경제성이라든지 또 원료 뭐 이런 부분에서 구분했을 때 어떻게 이제 생태산업단지와 기존 산업단지를 갖다 구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회적 이미지에서 보게 되면 공해 배출원으로 이제 산업단지를 생각하지만 이 생태산업단지는 환경사회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단지로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사회 관계에서도 민원 발생이 없고 지역사회가 같이 가는 그런 산업단지가 돼야 된다. 또 그런 산업단지를 갖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생태계를 갖다 조명하고 이건 외국 사례들이 실제로 이와 같은 여러 사례들이 있는 것 같다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에 외국에 꽤 많이 됐고 이건 잘 돼 있는 외국의 오스트리아의 굉장히 유명한 그 스트리아라는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그 산업단지의 모형을 갖다가 해서 실질적으로 여기서 얼마큼 92년에 이제 나온 얘기인데 지금 그러니까 철공 업체에서 나오는 슬랙을 갖다가 재활용하는 게 20만 톤이에요. 옛날에는 이걸 다 버렸는데 이걸 갖다가 다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니까 잡목재랄까 그러니까 목재도 44만 5만 톤을 갖다가 44만 5천 톤을 갖다가 다시 사용하고 있고요. 그게 적은 양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양들을 갖다가 이 산업단지 내에서는 다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버리던 걸 갖다가 그냥 사용하고 있다고요. 이런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좋죠. 그래서 이런 걸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이런 개념들을 에코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에 따라서 이제 제조업도 하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경제적인 개념이 들어가고 다시 리프로세싱하는 인더스트리얼 에콜로지를 갖다가 개념을 기해서 실험실적으로도 하고 그런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라고 전과점 평가라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실제 제품 만들 때 요새는 하고 있어요. 전과점 평가가 보통 LCA에서 얘기하는데 전과점 평가는 뭐냐면 이런 제품을 하나 만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물질이 얼마큼이 들어가고 있고 이거가 얼마큼 환경적으로 유해한지 또 경제로 가치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다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이게 경제성이 있고 환경적으로 친화적인지 아닌지를 갖다 판단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를 갖다가 해서 실제 제조 쪽이랑 관련돼서도 따져봐가지고 나가는 이런 구성을 갖다가 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생태산업단지 기본 개념이 돼요. 여기에 물론 아까 얘기한 청정생산이라는 그런 기본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거에 따른 메인 팩터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같다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니까 나중에 이제 필요하시면 뭐 자료를 보시도록 하고요. 여기 이제 시흥 안산에 있으니까 시흥 안산 쪽에 이 스마트허브 EIP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되어 있고 추진되고 있는 걸 갖다가 좀 뭐 이쪽에 사시니까 좀 관심 있게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제가 이거를 이렇게 깊이 강조하게 되는 게 처음에 이 생태산업단지의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게 또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된 게 지금부터 한 10년 전쯤 되죠. 10년 전쯤. 10년 전쯤 될 때 이제 정부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 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데서 처음에 정부에서 청정기술개발센터 그쪽에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학자들한테 일부 학자한테 이제 연구를 시켰고요. 그런 연구를 외국 사례를 갖다 조사하고 외국에서 이제 이 개념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 갖다 조사해서 이 개념을 갖다 국내에 보급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이제 참여를 제가 했어요. 보급하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서 이 개념을 갖다 이제 시흥 안산 쪽에 적용을 해보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하려고 그렇게 처음에 시도를 했고 그러면서 개념 도입하고 일도 좀 하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EIP 센터라고 지금 이쪽 반월가 시흥 안산 쪽에 생기는데 국가산업단지마다 그 EIP 센터라고 있어요. EIP 센터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EIP 센터가 이제 생겨가지고 EIP 센터 에코센터라는 것이 생겨서 이쪽에 지역 주민하고도 의견 순환하고 순환자원 수요업체라든지 또 공급업체라든지 이런 데하고도 연결하고 또 정부기관 또 NGO하고도 같이 연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센터 또는 사업단이 EIP 사업단이라는 게 구성이 돼서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행사나 이런 데 보게 되면 뭐 산업단지 관련되면 가끔가다 이쪽에서 와서 이제 발표도 하고 뭐 홍보도 하고 그러면서 이번 과제 세부 과제 관리도 한다 그러는데 과제도 이제 연구하는 과제 또는 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과제라든지 그런 것들도 지원해 주겠죠. 그러니까 즉 제2용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물질 흐름 분석이라든지 또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데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 EIP 사업단에서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성림이라는 데나 또는 에코서비스 코리아라든지 이런 데서 발생되는 폐기물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그런 거 갖다 조사를 했고 지금 네트워크가 간단해 되어 있죠. 네? 그때 당시에 이렇게 조사해보니까 네트워크 간단한데 이것을 갖다가 좀 더 활성화시키면 이와 같이 성림에서 발생한 것 갖다 딴 데도 공급해주고 또 다른 데서 발생한 것 갖다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에코 서비스 코리아도 그렇고 단속 산업이라는 데서도 발생을 갖다 받아들일 수 이런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할 수 있다는 것 갖다 연구하면서 제안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시스템들이 많이 갖춰지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싱 스마트 헙에 이제 EIP 안을 갖다 전체적으로 이와 같이 구성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하면서 이제 한계가 있었던 게 시흥이랑 안산에 있는 그 산업단지는 원래 이런 개념이 없이 처음에 이제 설치가 됐었고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구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가장 문제되는 게 하나는 이제 고체 폐기물, 분진들, 이제 가루들 이제 나오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건 타지도 않는 거고 태울 수도 없고 에너지로 사용할 수도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시멘트 원료로 이제 공급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시멘트에 그런 데는 이제 공급해서 이제 그 안에 같이 집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시멘트 공장이 이 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거 갖다 근래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름대로 뭐 생각하고 요구했던 게 이걸 그 내에서만 해야 될 게 아니라 다 광역으로 광역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하자. 그래서 이제는 광역적으로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하자. 그러니까 시멘트 공장이 있는 저쪽 삼청이나 뭐 이쪽 강원도 쪽에 있는 쪽하고도 연결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걸 그쪽으로 보내서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광역적으로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워낙에 작기 때문에 충분히 그게 가능해요. 외국같이 큰 나라에 뭐 큰 땅덩어리에다는 여러 개를 다 갖춰가지고 그걸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작은 데는 이게 전체 하나의 EIP 산업단지로 보면서 부분적으로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개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고 있어서 여기 시멘트란 부분인데 이 시멘트 부분이 가장 핸디캡이 되는데 그런 것 갖다 해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 여기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잘 되고 있다는 것 갖다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이제 EIP 센터에서 나름대로 그동안 했던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이제 보시고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공급 네트워크로 했었고 그래서 집단 에너지라든지 또는 염색 폐수 이런 데서 재생에너지 공급한다든지 소각장 폐열을 이용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해서 이렇게 구성했다 시키고 있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시화 염색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바늘 염색도 그렇고 사무판지에서 나온 것도 그렇고 중소기업에도 마찬가지로 좀 하고 있고 도금단체라든지 이런 데도 하고 있고 특화사업으로도 다양하게 하고도 있어요.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건 나중에 이제 이게 EIP 사업단에서 이제 홍보 자료나 또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것들인데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끝내면서 이제 생태연합단지에 대해서도 개념도 이제 어느 정도 아셨을 것 같고 생태연합에 대해서 추가하셨을 테니까 이렇게 해서 마치려고 그러는데 혹시 쭉 오늘 강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문을 갖다 별로 이제 안 받았는데 질문을 받고 다음에 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 좀 하시고 그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저기 단지가요, 산업단지 네. 그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아이들 환경교육과 다니면서 학교 요청들이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현장 체험정 그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직접적으로 그 회사랑 이렇게 컨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지금 추진하시는 데다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EIP 센터에다가 EIP 사업단에 그런 요청을 하게 되면은 가능할 것 같고요. 그것보다 지금 지금 만들고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인가에 완공되죠 아마. 녹색 예, 무슨 센터 예, 그 경기공대 뒤쪽에 예,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가 되게 되면은 그 같은 것들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공장에 어린 학생들이 들어가는 게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위험하고. 그래서
학생들 갖다가 거기 있지 않나 그런 거는 권장하지 않고요. 한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조만간 완공이 될 텐데 그 완공되게 되면 거기를 방문하시면서 이제 보고 그러지는 건 괜찮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환경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갖다 거기에 집어일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를 보시는 게 좋을 걸로 생각이 돼요. 교수님, 지금 현재 저희가 시와 NTV 분양이 거의 완료된 상태잖아요. 예. 근데 아직까지 뭐 다 아니지만. 네. 예. 대체적으로 그 우선권이 친환경적인 업체에 우선 점수를 줘서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오게 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과연 이 친환경 업체라는 게 이게 어떤 기준에서 친환경 업체일까요? 일단은 뭐 거기서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아까 얘기했던 ISO 14000 있죠. 예? ISO 14000 그런 것들은 기준적으로 갖췄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환경과 관련된 또는 그쪽에 이제 산업체에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게 되면은 가장 문제되는 게 작은 소기업들이에요. 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은 대부분 다 환경 설비라는 거 갖다 잘 갖춰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면은 당장에 만약에 대기업은 하루를 갖다 가동 못하게 되면은 손해가 100이 난다 그러면은 소기업은 뭐 하루 하다 일도 안 되는 그런 손해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기업에서는 우선적으로 큰 기업에서는 우선적으로 환경 설비 때문에 문을 닫는다니 뭐 문제가 되는 것 같다 안 일으켜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갖다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사정에 의해서 상황에 따라서 대기업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워낙에 가격 단가 분양가 단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을 수 있는데 가장 대기업이 많이 들어왔었으면 좋을 걸로 생각되고요. 그 외로 작은 기업이라고 그러면은 그 같은 ISO 14000이라든지 또는 최소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업체, 그러니까 생산성이나 기술력이 있는 업체, 이런 업체들은 그런 기준을 갖다가 만족시킬 확률이 높아요.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이 산업단지의 사례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괜찮은 기업이라 또는 뭐 어느 정도 되는 기업이라 이제 구역을 사주고 들어왔을 텐데 그것을 임대를 잘 안 됐는지 또는 뭐 처음부터 이제 임대를 생각하고 들어온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런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임대로 들어온 기업들은 환경 설비라든지 그런 걸 잘 안 해요. 그리고 적발하기도 쉽지 않아요. 뭘 하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잠시 와서 있다가 싹 걷어가지고 없어지면 끝이니까. 그런 업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가 굉장히 관건이었는데 그게 얼마큼이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대기업들이 들어오는데 환경적으로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해요. 뭐 대기업이 꼭 환경 친화적인 업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일단은 그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이 지역에 환경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작은 업체라도 일단은 ISO 14000이라는 기준을 갖다가 갖추고 있는 업체. 다만 또 한 가지는 거기에 덧붙여서 기술력도 있고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업체들이 들어오는 걸 갖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연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은데 모르겠어요. 그거를 규정화시켜서 얘기 듣기에는 규정화시켜서 그런 업체들을 갖다 선별한다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격 요건이 까다로웠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래도 쉽지 않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갖다 구별하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랬어요. 않다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또, 예. 시와 산업 스마트 허브가 예. 그 아까 말한 생태 산업 단지로 가는 과정 중에서 예. 청사진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몇 년도 정도에는 그렇게 갈 수 있겠다. 아니면 연구로서 끝난 건가요? 아니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다 사례들이고 그동안 쭉 해온 거고요. 처음에 이제 그 네트워크 구축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가 또 에너지 쪽으로 구축이 된 거고 이전에 네. 이렇게 해보고자 했던 게 한 10년 정도를 생각을 하고 그때 당시에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더 나아가려고 그렇게 계획은 네,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 시민 그 원탁회를 했는데 뭐 경험분들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대기오해 문제를 계속 네. 1순위로 문제에서 경기세 문제 이것 때문에 못 삽니다. 지역과 연계해서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어느 정도 10년이 10년, 20년이 10년 사이에는 적어도 그 해결 문제, 그러니까 대교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않겠죠. 아까 그대로 간다면 그래서 여쭤보고 지금 거기 사실 주민분들이 대교용을 보이면서 살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정도는 심각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면 살고 싶은 곳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다면 훌륭하거든요, 사실. 누구나 살고 싶은 마을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산업과 함께 어울려서. 왜냐면 일자리도 있고 그리고 생활도 괜찮고. 그렇다면은 대단히 좀 획기적인 한인데 지금 계획에는 불만이 없어야 많이 살고 싶은 곳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뭐 EIP 사업단에서는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죠. 근데 그게 저희들이 말씀드린 냄새나고 그런 것들이 큰 기업에서도 뭐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작은 기업에서 발생하는 게 많아요. 우리 학교 바로 앞에도 하나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어떤 업체냐면은 이제 드럼통을 갖다가 세척하는 업체예요. 네? 세척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아무래도 유기 솔벤트나 뭐 유기무한 물질이 들어있는 드럼통 이런 걸 세척하다 보니까 그거 갖다가 잘 설비된 데에서 처리했으면은 냄새가 날 텐데 오픈된 데서 막 하고 그래가지고 심했거든요. 근데 요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가끔 가다 냄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공기 중에 그 냄새가 저희 지금 민간 그 환경 감시단이 있잖아요. 그 의제에서도 그거를 좀 모니터링을 계속 했거든요. 그 냄새나는 구간을 감시 활동할 때 고정해서 그 지점을 가서 얘기를 했는데도 공기 중에 필터로 해서 걸러서 나가는데도 걸르는 과정이 한 번, 두 번, 세 번을 걸리는 거하고 두 번 걸러 나가는 거하고 냄새 차이가 무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옛날에 비해서는 무지 좋아졌는데 지금도 몇 군데 우리가 모니터링 해보면 몇 군데가 지금 냄새를 나오고 있어요. 중소기업이에요. 이게. 그거를 우리가 해서 그 지도를 작성했거든요. 맨 라인에 몇 번. 요거를 우리가 작성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가 좀 없어지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아무래도. 법적으로 그거 갖다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가보면은요. 가서 이제 우리가 의원들이 가서 의제에서 의원들이 가서 보면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되버리더라고요. 그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쪽에서는 죄인인 것처럼 어떻게 시정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은 어떻게 보면 그쪽 생존권이 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현재 시흥 스마트 허브의 미래가 어떻게 가야 한다고 진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을 지금 인지하고 계신 거죠? 대기업은 자꾸 빠져나가고 열악한 중소기업만 그 부지를 이렇게 쪼개서 지금 들어있잖아요. 면면을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과연 지금쯤 학자로서 미래 스마트 허브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쭉 말씀드렸던 그 생태산업단지가 돼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는. 그래서 MTB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장단점이 있지만 실제로는 수자원공사가 과연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진짜로 그렇게 한다.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그 이익금은 전부 다 이쪽 시야 바늘 이쪽 단지에 투자하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이 이제 개선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NTV가 장단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들어오면서 그 같은 효과가 있다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저는 다른 생각인데요. 저희가 보통 그 생태산업단지라 그러면 저희 쪽에서 생태는 하여튼 자연이 있고 녹지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생태라는 말을 들었는데 자연에 대한 녹지를 어떻게 확보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은 혹시 그 말로만 하는 생태산업단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조금 정확하게 짚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혹시 하고 있는 건가? 네. 그거는 또 배제되고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는 그 산업단지에 대한 게 아니라 생태적 사회랄까 생태 전체를 보시는 건데 사실은 이 생태산업단지 하면서 그런 사업도 한다고 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녹화 사업. 네, 그래서 그래서 실제 그 기업체에서 벽면 녹화를 뭐 일반 지형에는 쉽지 않으니까 한 벽면 녹화하고 옥상 녹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잘 적응이 안 되고 있죠. 그게 돼야지 좋은데 실제로 진짜 모든 다 생태적으로 큰 의미에서 생태 산업단지라는 그런 개념을 보기 때문에 이거는 생산적인 구조를 갖다 또는 폐기물 처리하는 구조에서 본 생태적인 부분이고 전체 생태적인 걸 갖다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녹화되는 그러니까 숲이 있고 또 녹지가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산업단지가 되려면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안 되고 있고 그게 안 되는 게 기업체들이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하려고 생각들을 안 해요. 기업체들이. 그리고 많은 부분이 어느 한두 기업체만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많은 기업이 이제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할 생각들을 아직 안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A라는 기업이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 대신에 그거 갖다가 실제로 요새 환경기술을 하면 산업체에서 발생되는 환경기술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기술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럴 수 있는 기술은 충분히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갖다가 회사에서는 가동을 한다든지 부탁하든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인허가 문제에서 안 되게 되면 손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갖다가 주민들이랑 얘기해서 또는 그런 주민의 단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서로 협상하면서 그런 부분을 완전 보장시키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같이 했던 녹화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 갖다 좀 하게 하면은 바꿔가면서 조금씩 바꿔가면서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수님 그래가지고 의제에서 이번에 그 꽃길 만들 때 시화정원 앞에 그 기업하고 우리 민간하고 같이 합동해서 했거든요. 했는데 이제 기업 그거를 녹화 사업을 해주자고 배당을 몇 개를 만들어놨었어요. 저희 의제에서요. 그걸 신청을 안 하니까 전부 안 해요. 그래서 그 돈을 딴 데 썼어요 지금. 그리고 그런 실정이라니까 왜 우리가 해준다고 해도 자기 돈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런 문제성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한장 하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그러니까 그 갖다 기업의 경영자가 마인드가 좀 바뀌고 사회에 내놓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하면 되는데 대부분이 그렇지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갖다가 이제 서로 협의해서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은 당장의 기업은 그런 게 걸리게 되면 오케이 할 거라고요. 받아들일 거라고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가게 되면은 딴 데서 그래도 잘 나가게 되면은 다른 업체들도 그래도 되는구나. 그럼 똑같이 따라올 수가 있죠. 이게 실제 국가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쪽에서의 그런 것들을 조금 그쪽에서도 지금 마인드는 그 마인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포커스가 그냥 그쪽 마인드가 아니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가는 걸로 생각이 조금 들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대기업에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은 설 땅이 없을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런 문제는 조금 약간 저는 위험스러운 것 같고요. 대기업에서의 그런 지금 현재 모든 거가 대기업화 되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공장 안에서도 공장 부지에서도 대기업에 중소기업이 밀려가는 실정이 돼서 지금 이게 이렇게 어떤 물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세제 개편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돼서 지속적으로 그런 쪽에 고민들을 좀 해갖고 오히려 중소기업이라든지 그런 쪽에 지원을 좀 많이 좀 가서 대기업에서 좀 뺏어서 중소기업을 이렇게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작년에 남미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르헨티나는 고용을 하면 사업주가 고용을 하면 그 고용한 수만큼 1인당 세금을 낸대요. 그러면은 그거잖아요. 만약에 1000명을 고용한 사람하고 100명을 고용한 사람은 세금 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제 개편들이 조금 돼서 그런 거가 이렇게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모든 것을 대기업의 그 안점에서 드는 것보다 그거는 잘못 제 얘기를 갖다 이견을 갖다 오해하신 것 같고 대기업이 그렇던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좋아야 돼요. 실제로 중소기업이 되는데 중소기업이 기왕 좋은 게 아니라 기술을 갖고 있는 중소기업이 된다. 기술을 대기업은 나름대로 굴러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특별히 안 해줘도 되는데 중소기업은 기술이 없는 기업은 절대적으로 기술에 대한 개발 투자를 안 해요.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은 그래도 딴 데서 뺏어온다고요. 돈 주고 사갖고 와. 뺏어오죠. 여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대기업은 그런 데로만 주로 이제 세계에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을 해요. 그런 걸 하는데 근데 중소기업은 그렇게 못하니까 자체적으로 그런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기술에 대한 개발은 하지 않고 다른 생각들만 해요. 다른 생각들만. 자꾸만 어떻게 하면은 빨리 끝내고 뭐 어떻게 잘 벌어가지고 튈까 뭐 또 땅 장사 하나 할까 이런 생각만 하지. 그러니까 좀 기술력을 갖다 자체의 기술을 갖다 키울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중소기업. 그런 중소기업들이 잘 되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커야 돼요. 중소기업들. 그런데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현재. 일단은 어느 정도 시간도 되고 그래서 뭐 더 이야기하실 분도 있겠지만 이걸로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생명도시 시흥